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이영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게 미리 시작할 때 안내를 드리면 지금 오늘 진행되는 세미나랑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세미나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실까봐 저희가 워낙에는 오늘 세미나만 준비했었었는데 지금 사실 오신 분들은 한 15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메일로 접수받은 게 40분이 넘어서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차 세미나를 다음 주에 또 급히 열었는데 또 다음 주도 40명이 넘게 지원을 하셔가지고 현재는 둘 다 오프 참석이 마감이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셨네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조금 남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서 같은 세미나니까 혹시나 다음 주에 굳이 두 번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원 관련된 사항부터 해서 쭉 정리해 드릴 거고 일단 대충 안내 드리면 제가 지금부터 한 1시간 조금 넘게 동안에 지원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한 4시 한 20분, 4시 반경부터는 Q&A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개인적인 뭐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세미나 진행한 것들 중에서 궁금한 것들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릴 테니까 얘기 듣다가 혹시나 중간중간 타이밍에 맞춰서 질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 손 들면 제가 다 받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수석해서 Q&A 질의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오신 분 중에 완전 처음이신 분, 진맥 준비도 아예 안 되는 첫 준비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하나, 둘, 여섯 분 정도 계시구나. 이분들은 원하시면 저희가 오늘 세미나 끝나고 나서 처음이신 분들은 별도로 그 GMAT 준비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30분 정도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남으시면 그 안내는 추가로 저희 해드릴 거라서 그분들은 한 그러면 5시 반 정도가 파이널로 끝나는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용은.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못 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촬영 중이라 뭐 여러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따가 Q&A 할 때 제가 이 세미나를 촬영해 봤더니 다 괜찮은데 Q&A 시간에 내 목소리는 들어가는데 질문이 소리가 녹음이 안 되다 보니까 나 혼자 답변하는 것만 들어가다 보니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저기 뭐에 대한 얘기 답변하는지가 안 돼가지고 이따가 Q&A 시간에 저희가 마이크를 좀 돌릴게요. 돌릴 테니까 그때만 조금 본인 마이크 드시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 일단 뭐 얘기를 좀 시작할 건데 아직 조금 더우실지 모르니까 그냥 딴 얘기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한 3일 전인가? 한번 인시아드라고 FT 기준으로 글로벌 랭킹 1위인 MBA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저희 쪽에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 마케팅 디렉터가 이제 전화한 이유는 본인들이 인시아드의 유일한 단점이 MBA 전문 과정이에요. 학부가 없는 학교거든요. 딱 MBA만 있는 학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약점이었는데 본인들이 이제 MS 과정, 일반 석사 과정들, 경영학 관련된 되게 다양한 학문들에 대해서 MBA 말고 딱 전문적으로만 가르치는 그 석사 과정들이 오픈이 됐다고 그거 좀 홍보를 부탁한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관련해서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야, 얘네가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걔네가 사실상 지금 거의 글로벌 MBA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캠퍼스도 워낙에 파리에만 있다가 그거를 싱가포르에 하나 오픈을 오래전에 했었고 두바이에도 오픈을 해서 캠퍼스를 지금 3개를 돌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인원수도 가장 많이 받는 학교인데 근데 걔네가 MS 과정까지 개설해서 그렇죠. 이제는 또 그 전문화된 얘네가 정말 얼마나 끌어들이려고 이러나 보다 싶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MS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수익을 내는 게 메인 포인트가 아니고요. MS 과정을 생김으로써 MBA한테 유리한 측면들이 많아져요. 이게 확실히 학교 내에 그 해당 과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트레이닝하는 과정들이 생겨 있으면 MBA를 본인들이 다니면서 그러한 과정들과 조인트해서 뭔가 해볼 수 있거나 혹은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딥하게 좀 연구하고 싶을 때 함께 해볼 수 있는 찬스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MBA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글로벌 랭킹 1위 자리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더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디벨롭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얘랑도 연결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학교로 넘어오면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뭐냐면 뭐 이미 아시는 분이 꽤 많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교육을 끝내고 나면
웬만한 곳들에서는 OPT라고 졸업한 이후에 본인이 전공한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회사에서 1년 동안 취업 비자 없이, 그러니까 비자 이슈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취업할 때 되게 어떻게 보면 학교를 선정할 때거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게 MBA에게는 그닥 메리트가 없었던 게, 그동안도 MBA는 OPT가 있어요. 졸업을 하고 나면 1년 동안은 그 비자 이슈 걱정 없이 취업해보사 이럴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지만, 이게 문제는 학부 졸업이나 일반 MS 졸업과 달리 MBA는 일단 몸값이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회사들이 주춤하는 거예요. 이 비싼 애들을 딱 1년만 써볼 수 있다는 게 충분한 테스트가 될까? 그 다음에 그게 2번, 학생들도 좀 부담스러운 게 현지에서 1년 일해볼 수 있긴 한데, 그랬다가 만약에 본인이 잘리면 1년 뒤에, 이게 MBA가 1년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졸업, 그러니까 취업해서 그만뒀을 때 다시 재취업할 때까지 조금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보니 양쪽이 다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 산업들을 발전시키는데 되게 핵심으로 취급되는 4개 과정들,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앤 매스, 이 과정들에 해당되는 뭐 MS 과정들을 졸업했을 때는 저게 1년이 아니고 OPT를 3년 플러스 2년에서 총 3년 동안 일단 비자 이슈 없이 취업해서 일해볼 수 있도록 저걸 확장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MS로 미국 유학을 가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학교에서 이 과정에 스템 디그리가 있냐가 되게 학교 선택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나 현지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메인 포인트였는데, 이게 지금 상당수의 MBA들이 저거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드린 프린트물 넘겨보시면 그 뒤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텐데, 학교 리스트가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되는 학교들 리스트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늘어요. 이게 작년만 해도 이거 3분의 1밖에 안 됐었는데 벌써 이만큼 늘어났거든요. 이게 또 여러분이 지원할 그 시점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실은 지원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졸업 시점인 거죠. 졸업 시점에는 이게 훨씬 더 학교들이 많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모든 MBA가 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단지 이렇게 되는 게 그냥 눈으로 보이게 내가 좋구나가 아니라, 이게 학교들 입장에서 내가 스템 할래요라고 해서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돼요. 그 얘기는 학교가 이걸 할 수 있도록 교수진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되게 많이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인 거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뭐 요새 MBA가 갔다 왔을 때 과연 가치가 있을 거냐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뭐 인시아드나 미국 여러 가지 학교들이 계속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더 발전시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서 아마 졸업하실 때는 혹시나 이런 과정에 본인이 경험해보고 많은 네트워크를 쌓아두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워낙에 그 MBA 지원하는 목적 중에서 현지 취업이 좀 메인 타겟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이런 사항들을 좀 넣어놨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된 대로 되게 수많은 학교들이 더 추가를 하고 있다 보니 뭐 본인이 좀 원하시거나 희망하는 학교 있으시면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대부분이 다 저런 안내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스템이 돼 있다거나 몇 년 뒤에 될 계획이라거나 여러 가지 안내가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런 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용은.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나간 게, 그것도 이제 시작 전에 얘기 드렸거든요. 디퍼드 MBA라는 프로그램은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MBA가 기본적으로는 취업, 그러니까 그 업무 경력이 미니멈 2년 이상인 지원자들을 원해요. 평균적으로는 경력 5년 정도거든요. 그리고 미리 얘기 드리면 학교들이 얘기하는 경력 기간은 입학일 기준이에요. 지원일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년 9월에 입학할 거면 그때까지로 계산해서 졸업 후 일한 기간을 카운트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미니멈 2년 정도 되는데, 이게 약간 학교들 간에 좀 경쟁이 붙어서요. 아예 좀 얘 되게 잘 될 것 같다, 이 애들은 좀 미리 좀 뽑자, 이런 좀 경쟁이 붙어서, 이거는 솔직히 워낙에는 하버드랑 예일 두 군데만 시행하던 건데 경력 없는 지원자를 뽑아요. 대신에 MBA에서는 학문도 배울 수 있지만 이게 실무에 대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아예 경력이 없이 들어와서는 배워 나갈 게 많지 않다 보니
일단 뽑고요.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시켜요. 그게 2+2라고 써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 어드미션을 받고 나서 내가 2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일하냐면 그건 내 마음대로. 본인이 그냥 원하는 취업되는 학교에서. 그게 이제 하버드는 2+2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쭉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하버드만 딱 2년 제한이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로 그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일단 지원해서 붙고 나면 그 다음에 회사에 취업해서 2년에서 5년 사이에 일하다가 언제든 네가 학교에 오고 싶을 때 손 들면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그때 와서 2년 동안 배우고 나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저 대상자는 졸업 예정자거나 졸업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하고 경력 뭐 1년 이렇게 짧은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기는 한데 이것 역시나 어떻게 보면 MBA에서 그동안 좀 기존 틀을 깨고 계속 좀 변화를 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니까 괜찮은 시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리스트도 얘기했지만 워낙에는 하버드, 예일 2개밖에 없던 게 지금 꽤 많이 늘어났고 또 내년도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뭐 이런 부분도 본인은 해당이 없겠지만 주변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안내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또 함께 들으는 이유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저게 있어요. 정원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슈인데 올해 만약에 하버드가 1000명을 뽑았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200명이 다 안 갈래요. 디퍼할래요. 내년에 갈래요. 그러면 내년도에 그 200만큼 빼서 내년도는 800만 뽑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그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이미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가기가 좀 불안하니까 지원자들이 나 1년만 있다 갈게요 라고 학교에 얘기하면 학교들이 그걸 대부분 받아줬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받아주다 보니까 올해 이제 지원자들이 그만큼 애들이 밀려왔으니 실제 정원은 1000명이지만 그만큼 자리가 걔네가 이미 잡았으니까 훨씬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아서 같이 얘기 드리는데 얘네들은 아예 거의 매년 100명에서 200명을 뽑은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2년부터 5년 사이에 아무 때나 내가 손들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충분히 고한 그 정원 대비 한 20-30% 정도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통 관리를 하다 보니까 디퍼드 넘어온 게 올해 뭐 정원 수를 그만큼 줄일 만큼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 또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계속 MBA도 더 발전하려고 더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인 거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그런 학교에 가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좀 발전시키면 추후에 훨씬 더 좀 내 커리어를 더 빛내기에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가 붙어야 되겠죠. 학교를 가야 그게 가능한 얘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괜찮은 학교들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트는 일단 뭐 다 떠나서 크게 딱 하나만 생각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마인드가 내가 가야 하는 이유만 생각해요. 내가 하버드를 가야 하는 이유, 어딜 가야 하는 이유, 거기 가서 내가 뭘 배워올 거다. 근데 완전히 반대 입장이에요. 그 계속 고민을요. 학교가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그래서 그 준비 시작할 때부터 지원할 때까지 계속 내가 뭘 배우겠다가 아니고 내가 애드밸류, 내가 뭘 더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쪽에서 계속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지원자가 많아요. 지금 올해 발표된 걸로 스탠포드 같은 경우가 어드미션 레이트가 6점 몇 %예요. 그 얘기는 100명이 지원하면 그 중에 6.7명 정도가 어드미션을 받아요. 93.4명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지원하는 애들 중에 지매 점수가 700점이 안 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대부분은 그 정도는 점수를 갖고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100명 중에 뭐 0.6명을 뽑는 과정이면 야, 내가 꼭 돼야 돼. 내가 돼야만 내가 뭘 배워 내가 할 거거든. 이 어프로치도 중요하지만 내가 갔을 때 니네가 얼마나 더 좋아질지, 내가 뭘 애드해 줄 수 있니, 나 때문에 클래스 전체가 얼마나 발전하고 좀 다채로워질지, 내가 애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좀 부각을 시켜야만 걔네가 나에게 관심이라도 가져줄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테니까 그 부분이 일단 뭘지를 앞으로 고민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내가 어느 측면에서 어필링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세미나 전체를. 자, 일단은 학교에서 보자면
그 지원자들을 뽑는 카테고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얘가 얼마나 우리와 함께 수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아카데미컬한 어빌리티를 이제 체크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는 포인트가 세 개죠. GPA랑 토플, IELTS 스코어랑 그다음에 GMAT 스코어 세 가지인데, 저것도 학교 홈페이지마다 가시면 각 학교들의 전년도 입학생의 각각 평균 점수가 다 나와 있어요. GPA 평균이 보통 10위권 이내 학교들이 4.0 만점에 3.65 요 사이 정도가 보통 평균 GPA고요. GMAT 평균 점수는 올해 스탠포드가 드디어 739인가? 38까지 갔어요. 아마 내년 좀 40이 넘길 것 같은데 미친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전년 대비 5점 올랐고요. 지금 평균 점수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730대 이상에서 10위권인 학교들 기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인 거고, 토플 점수는 대부분이 미니멈이에요. 저거는 하버드 MBA가 레스 된 토플 기준 109는 내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하버드랑 비슷한 급이라고 생각하는 그 10위권 이내 학교들은 대충 본인이 지원을 원하시면 대략 토플 기준 110점 이상 정도는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또 듣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냐? 아니에요. 이건 또 그러니까 MBA는 가서 내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닌 거잖아요. 학문 연구가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저건 서브일 뿐인 건데, 아까 말했듯이 학교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나를 체크하게 될 텐데, 나머지에서 그럼 그 얘기는 내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마이너스인 부분들은 줄이고 어찌됐건 플러스 부분을 많이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수록 걔네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테니까, 점수가 전부는 아니고, 말했지만 뭐 하버드 평균이 730 얼마지만 저희가 뭐 700점인 분들도 몇 년에 한 번씩은 보내긴 하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준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좀 의미 없는 수치는 GPA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편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게 쟤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게,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집니다. GPA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지원자들 중에 이미 경력이 막 5년, 6년, 10년씩 되시는 분들은 10년 전 GPA 점수 가지고 지금 학업 능력을 체크하기엔 좀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니까 확실히 비중이 낮은 편이고, 저 부분에 약점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토플과 GMAT 스코어를 가지고 좀 그거를 엎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질 거고, 뭐 이게 적절한 예는 당연히 될 수 없겠지만 작년에 가신 분 중에 2점대 후반 GPA로 한 22 정도 학교에 심지어 장학금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GPA 부분들은 너무 많이 사실 신경 쓴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빼놓다면 혹시 약하신 분들은 나머지 두 개로 좀 메이크업 고민해 보시고, 토플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저게 더 높다고 더 좋은 편은 아니고, 미니멈만 넘기시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100점 정도가 미니멈 스코어니까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략 저희가 보내봤을 때는 10위권 이내는 한 그래도 110 이상, 한 20위권 정도는 한 100, 한 30위권 이내는 미니멈 100이라고 걸어놨지만 95점 이상만 되면 크게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저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토플 같은 점수가 좀 낮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조금 이슈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인터뷰는 내 커리어 관련해서 질문 혹은 내 개인적인 거에서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예상 질문 안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토플 점수가 좀 낮은데 얘가 되게 매력적이다. 그럼 이제 학교에 적정하는 게, 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와서 수업을 따라가고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될까? 이 체크를 인터뷰어에게 시켜요. 그래서 인터뷰어에게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어떤 학교들은. 그래서 인터뷰어가 완전 예상할 수 없는 질문들,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세계 정세라든지 이상한 얘기들을 가지고 그냥 단순 영어 체크하기 위한 질문들을 좀 꺼내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것도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것도 피할 겸 조금 기본 점수를 맞춰주시는 게 좋긴 해요. 영상에서는. 일반 석사 과정. 네, 일반 석사 과정도 사실상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까지 얘기 드리는 상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편이고, 아래쪽에서 이제 조금 체크가 좀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렇게 좀 아카데미컬한 부분이 메이크업 됐으면 그거 넘어가서는 이제 얘를 뽑아놨을 때 우리가 잘 키우면 정말 나가서 우리 동문으로서 좀 가치를 발휘할 만큼의 업무적 역량이 있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게 나머지 세 개 과목일 거고, 실질적으로 지원 과정에서는 좀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는 저쪽일 확률이 많죠. 아까 얘기했지만
점수는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학교들은 대충 그 정도 점수는 가진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고 MBA가 더 높은 점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뭐랄까 페이버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개 사항들이 좀 메인 포인트일 거고 CV 레주메라고 얘기하는 이력서는 보통 한 장. 제일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지원해서 어드미션 받을 때까지는 공부할 때는 시험이지만요. 어드미션을 받을 때까지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뽑는 사람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내 모든 패키지의 첫 번째 페이지가 저거예요. 레주메예요. 그 레주메 밑에 내 예를 들면 점수 스코어들, 내 에세이들, 추천서 파일이 쭉 붙어 있고 내 페이지에 딱 1번 페이지가 어떻게 말하면 내 모든 패키지에 대한 내 컨셉을 한 장에 다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지원하시게 되면 이 부분만 좀 레주메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회사 입사 때문에 이력서를 쓰신 분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는 곳이 여기예요. 왜냐하면 회사를 입사할 때랑 학교를 들어갈 때 써야 될 게 달라요. 회사를 들어가거나 회사를 옮길 때는요. 내가 뭘 해봤는지 내가 어떤 업무 능력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 위주로 레주메를 쓰게 돼요. 근데 학교는 얘가 무슨 일을 해봤냐라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 건지 이게 훨씬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what, 뭘 했는지가 포커스가 아니고요. how,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리더십 혹은 나의 뭐 분석력 혹은 나의 창의력 이런 나의 어빌리티들을 분리해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일을 했고에 방점이 찍히면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뭐 MBA나 MS나 다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했지만 나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클래스를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다이버시티나 하모나이즈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러니 업무적인 능력이 한 60 정도라면 나머지 40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잘 어울린다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애드밸류 뭔가 좀 다양해지고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좀 유니크해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나 때문에 애들이 더 잘 모일 수도 있고 하모나이즈도 잘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걸 어떻게 보여지지가 좀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 뭐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내가 뭐 사회 봉사 활동이라든가 혹은 내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력서의 위에 워크 파트 말고 아래쪽에 쓰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채로운 소재거리들을 좀 개발을 하셔야 될 건데 가이드에 보면 이게 제일 어려워. 한국 학생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고등학교 내내 공부하다가 대학교 들어서 내내 놀다가 그 다음에 취업해서 일만 하다가 지금 하러 왔어.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없는 거 막 억지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단 1번은 억지로 만들어내기를 권하고요. 2번 거짓말하기 어렵겠지만 거짓말하기를 권하고요. 정 안 되면 3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 괜찮아요. 이게 또 우리의 특징이 케이스가 되게 유니크한 걸 원하는데요. 그게 힘들면요. 뻔한 얘기에 본인만의 유니크한 가치를 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야구를 좋아해. 예를 들면 그럼 나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 예를 들면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전략이 있어서 좋아해요.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감독이 유일하게 같은 유니폼을 입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만의 애드밸류를 통해서 케이스 자체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걸 풀어내는 설명 과정에서 나만의 아이디어나 나만의 유니크함을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것도 상대방에게 공감을 끌어내기 좋아요. 왜냐면 너무 독특한 얘기를 하면 뭐 읽는 사람은 그렇구나로 오히려 느끼는데 읽는 사람이 알만한 얘기를 좀 다른 시각에서 어프로치하면 얘 되게 재밌는 애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의 좀 고민들도 필요할 테니 일단 그러려면 이건 뭐 나중 얘기지만 내가 지원할 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한번 쭉 리스트업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한번 쭉 리스트업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좋아하는지 여기서 뭐가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정리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좀 살려볼 수 있을 테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이지예요. 저 페이지가. 자, 두 번째 에세이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원자에게 보통 3문제, 많으면 4문제 정도씩 학교마다 질문들이 있어요. 거의 공통 질문은 너 MBA 왜 오려고 하니? 그 다음에 거기 우리 학교가 왜 필요하니? 요거는 대부분이 공통이고요. 나머지 2-3개는 뭐 커리어로 봤을 때 네가 잘한 건 뭐였니? 뭐 실패한 건 뭐였니? 뭐 기타 블라블라 얘기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니까 저거 지금은 아마 뭐 이미 점수를 다 받으신 분들은 저게 지금 쓰는 게 고민이겠지만 아직 준비 전이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먼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좀 소재를 개발하면 나쁠 건 없어서 각 학교마다 특히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 가서 보시면 올해의 에세이 질문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내년도에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보통 큰 변화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 한 2-3개 있으면 가가지고 질문들 뽑아가지고 좀 정리해놓고 틈틈이 이런 질문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구나 같은 스토리라인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MS는 사실은 대부분이 SOP 하나를 요구했었는데 최근에는 MS도 거기 플러스 질문들을 1-2개씩 요구하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좀 거기도 비슷한 대응 방식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레주메랑 에세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내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가 그걸 어떻게 믿어? 올 테니 그걸 이제 증빙해 줄 수 있는 게 저 추천서 부분에서 이제 다른 사람 보이스를 이제 그것들을 이제 메이크업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MS건 MBA건 간에 1명에서 많은 경우 3명, 일반적으로는 보통 2명의 추천인을 요구해요. 차이는 MS는 대부분 이게 학문 연구가 메인이다 보니까 교수 한 분을 넣기를 희망하는 곳들이 상당수고요. MBA는 반대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교수가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순전히 커리어 쪽에서만 2사람을 MBA는 뽑아와야 되는 거고 레벨이 높은 사람이 꼭 더 좋은 건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편인데 그렇게 동료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MBA를 딱 갔다 왔을 때 갈 만한 포지션 정도. 그러니까 내 바로 다이렉트 보스 정도가 제일 좀 학교에서 희망하는 편이고 이게 되게 높은 사람이거나 이름 있는데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 쓰기가 어려운 게 추천서도 그 안에 질문이 있어요. 그냥 추천서 딸랑 쓰는 게 아니고 학교들마다 3문제 혹은 4문제씩 질문이 붙어 있어가지고 MS는 보통 그냥 1장짜리 추천서지만 MBA는 그래서 일을 같이 안 해보면 좀 쓰기가 어렵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써주려면 그 정도 돼야 될 거고 요거는 신경 쓸 거는 2사람 선정입니다. 이 2사람이 똑같은 보이스를 낼 수밖에 없는 둘은 뽑는 게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우리 팀에서 예를 들면 부장 하나, 뭐 이사 하나, 둘 얘기가 별로 달라질 게 없잖아 사실. 그러면 우리 팀이 하나면 뭐 관계사에서 하나가 온다든지, 혹은 옆 팀에서 하나가 온다든지, 전 직장에서 온다든지 조금 나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둘이 껴주는 게 확실히 다양한 보이스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다이렉트 보스는 대부분 요구하는데 난 회사에다 말 못한다. MBA 간다고 손들면 학교에서 바로 잘려버릴 것 같아서 이거 회사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충 알아줘요. 그래가지고 바로 보스에게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위에 에세이 질문 중에 제일 마지막 질문이 너 추가로 아무거나 말할 거 있니?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이유 말하면 잘려서 이런 얘기 써주면 다이렉트 보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받아도 특별히 디메리트는 없으니까 또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세이나 추천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이 타임라인은 뭐야? 2022년 1월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사실 내년 지원, 내후년 입학이신 분들을 위해서 짜놓은 타임라인이에요. 실질적으로 얘가 짜놓은 이유를 올해 지원이 아니고 내년으로 간 거를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상태를 보면 저기 뒤에 라운드를 먼저 볼게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MBA는 3번에 걸쳐서 보통 뽑아요. 저게 학교당 3번인 곳도 있고 4번인 곳도 있고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보통 3번이고 MS는 학교마다 다 다르고 과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이거는 학교별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 일단 제일 기본 상식 중에 하나는 한 학교에 2번 지원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라운드에 A 학교를 지원했다가 떨어지시면 2, 3라운드는 당연히 그 학교는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거의 모든 학교가 세컨 라운드,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아요. 대신에 세컨 라운드가 선발 인원이 많은 대신에 지원 인원은 말도 안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확률로는 라운드 1이 제일 높아요. 선발 인원은 라운드 2보다 적은 편이지만 지원자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확률상은 높은 편이라 조금 빨리 준비해서 라운드 1에 지원할 수 있으면 몇 개 학교는 지원해 보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정확한 구분은 아니겠지만 대충 이 정도의 이미지로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라운드 1은요. 학교들이 내가 뽑고 싶은 사람들을 뽑아요. 딴 데 뺏기기 싫은 애들, 정말 뽑고 싶은 애들. 자, 라운드 2는 라운드 2에 대충 다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라운드 1에 정말 괜찮은 애들을 내가 뽑아놨으면 라운드 2에 다이버시티, 대충 이제 전체적인 구색을 맞추려고 사람들을 선발을 해요. 자, 뽑아놨는데 MBA는 MS도 마찬가지지만 동시에 여러 개 지원이 가능하고 동시에 여러 개를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페널티 없거든요. 여러 개 붙고 나서 내가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가면 돼요. 어디 붙었다고 딴 데 지원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중복 합격이 생기면 걔네들이 딴 데 이제 간다고 빠질 거잖아요. 그 빠진 인원이 보통 3라운드에서 메이크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아이디어이긴 해요. 정확히는 라운드 1에 지원해서 붙은 학생, 떨어지는 학생도 있지만 일단 애매하니까 기다려봐 도 있어요. 웨이팅. 그럼 걔네들이 라운드 지원자랑 같이 붙어요. 그래서 또 그 중에 어드미션 디잉이 생기고 또 웨일리스트가 생기면 또 3라운드 지원자랑 같이 이렇게 붙이긴 하는데 보통 그 정도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의 학교들이 무빙이 좀 적은 편이라서요. 3라운드 선발 인원이 좀 적은 편이고요. 한 20위권 아래 학교들은 확실히 조금 위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무빙 인원이 많아서 3라운드에도 꽤 선발이 되는 편이에요. 특히나 거꾸로 학교 입장에서는 3라운드에 만약에 못 뽑으면 그 뒤가 없어요. 그 거꾸로 말하면 3라운드에 본인의 정원을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또 이런 게 생기는 거야. 뽑아놨는데 3라운드에 뽑았더니 나 디퍼 할래요. 내가 굳이 여기 가야 되나? 재수하지 뭐 이런 마인드인 분들 가끔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3라운드 지원자는 진짜 올 것 같은 애들, 올해 무조건 올 것 같은 애들이 훨씬 손이 많이 가고 그 이슈가 나머지 이슈를 덮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지매 점수라든지 커리어나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지만 그게 좀 오히려 더 어필링이 되면 3라운드에 선발되는 경우도 꽤 있어서 의외로 1, 2라운드보다 지매 점수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드미션이 가끔씩 나오는 되게 변수가 많은 라운드라 지금 아마 현재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준비할 때 그거 감안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아직은 뭐 지매 준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뒤부터 오자면 에세이나 토플 준비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 학교 지원하려면 학교당 에세이가 보통 한 평균 3문제 그리고 추천인이 2사람인데 추천인 하나당 또 평균 질문이 한 3개, 4개 정도 돼요. 근데 어떤 추천인이 본인이 직접 영어로 여러 개 학교에 서너 개 되는 질문을 다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보통은 지원자가 대충 써서 가가지고 추천인이 읽어보고 괜찮네 이렇게 넣어라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다 지원자 몫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한 너댓 개 학교만 지원해도 내가 써야 되는 에세이나 추천서의 질문 개수가 20개가 벌써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작성하는데 시간이 솔직히 저게 말이 2, 3개월인 거지 더 걸릴 수도 있어서 저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되면 5월 이전에는 지맷이 끝나야 되고요. 제가 지금 그냥 보기 좋게 1월 달부터 카운트했지 우리 해보면 평균 지맷 준비 기간이 한 학생들이 6개월에서 한 길면 8개월 이상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년 입학이 아니고 내후년 입학을 위해서라도 지금 정도 사실 지맷을 시작해야 맞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년 한 여름 정도까지 점수 끝내놓고 지원 준비해야 이게 그나마 좀 스무스하게 흘러가지 이게 조금씩 뒤로 밀릴수록 계속 타이트해지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일정을 고려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올해 지원하시는 분들은 타임 스케줄을 안 보여드린 게 스케줄이 없어요. 더 이상.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돼. 지금부터는 이제 현재 10월인 거잖아. 그럼 저 얘기면 사실
그 세컨 라운드인 1월 달에, 1월 달에 지원을 하려면 지금부터 사실 에세이 작업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 입학이신 분들은 10월부터는 뭐 GMAT 먼저 하고 토플 먼저 하고 다 해야 돼요. 현재는. GMAT 준비하면서 점수 안 나왔으면 IELTS 하면서 에세이 작업까지 같이 해야 이게 지금 얘기가 흘러갈 수 있는 시츄에이션인 거고, 혹시나 너무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아까 3라운드 생각보다 조금 찬스가 꽤 있다 보니까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이걸 내가 다 하기 엉킬 것 같으면, 그러면 나한테는 얘가 약간 1라운드 느낌처럼 되는 거고 얘가 세컨 라운드 느낌처럼 잡아서 메인 포인트를 여기다가 두고, 이제 1라운드 느낌과 2라운드 느낌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내년도 기준에 당연히 라운드 1에서 합격 확률이 제일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잘 준비해서 여기에 몽땅 몰아서 내야지. 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에세이랑 뭐 레주메랑 점수야 받으면 되는 거지만 추천서나 이 뒤에 나올 인터뷰가요, 물론 혼자 준비하던 누군가의 도움을 받건 도움을 받을 확률이 많겠지만 처음 지원하는 학교들에서 이게 원하는 만큼 퀄리티가 나오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나는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아까 말했지만 계속 네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되게 커요. 인터뷰. 그러니까 내가 한두 개든 한 두세 개를 학교를 한번 지원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상대방이 나의 패키지들 중에 어느 포션을 되게 흥미로워하는지, 어디는 좀 재미없어 하는지 인터뷰 시간에 다 드러나요. 어디를 질문을 많이 하는지, 어디를 적게 하고 어디를 좋아하는지. 그럼 그 포인트가 체크가 되면 그거를 보강하거나 그거를 더 강조해서 내가 타겟팅하는 학교에 그만큼 더 나아진 패키지로 어플라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라운드 1과 라운드 2를 사실 적절하게 좀 안배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이드 할 때는 라운드 1에 인터뷰를 해보는 찬스를 가지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받을 확률이 높은 학교들, 그러니까 내 점수 기준에 조금 메리트가 있는 학교, 그러니까 점수가 좀 낮은 학교 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다 주는 학교 몇 군데 있어요. 뭐 켈로그라든지 듀크는 하겠다 하고는 다 인터뷰 주니까 그런 학교들은 가능하면 라운드 1,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내 타겟팅은 라운드 2, 그리고 확률상 높긴 하니까 내 점수로 여기 될까 싶은 학교도 한번 던져보는 느낌으로. 그게 지금 올해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 스토리 라인이 그대로 이렇게 세컨드랑 서드로 기는. 추가로 이건 또 내년도 올해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학교들에 따라서 약간 이 선호가 다른 학교들이 근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롬비아는 지원자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인 같은 경우에 라운드 1에 선발하더라고요. 얘는 라운드 1도 아니고 얼리예요. 얼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일하게 콜롬비아만 지원 방식이 롤링 베이스예요. 딴 데는 데드라인 베이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학교들은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서류를 까서 같이 인터뷰를 뿌리고 같이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한 애들끼리 점수를 비교해가지고 얘를 뽑고 얘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콜롬비아의 롤링 베이스는 먼저 지원한 녀석 먼저 까서 먼저 인터뷰하고 얘 뽑을지 말지 결정해서 그냥 어드미션을 줘버려요. 혹은 떨어뜨리거나. 그럼 그 얘기는 나랑 비슷한 백그라운드인 학생이 이미 어드미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라운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얘보다 훨씬 나머지가 좋더라도 이미 얘가 받았으면 내가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비슷한 패키지의 애들을 한 거에서 여러 명 뽑을 필요가 굳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콜롬비아가 본인의 타겟팅 스쿨이시면 이거는 지원이 빨라야 돼요. 얼리 라운드의 올해 데드라인은 10월 2일이었는데 콜롬비아는 보통 내시는 분들이 거의 8월 달에 다 내요. 어플라이 8월부터 다 시작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나 저기 관심이시면 좀
그 다음에 지원이신 분들은 좀 준비를 서두르실 필요가 있고, 올해는 뭐 일단은 이미 얼리 라운드는 끝난 거죠. 이제 세컨 라운드가 또 1월 달에 있긴 한데, 역시나 그 세컨 라운드도 좀 콜롬비아 지원 생각이신 분들은 빨리 지원하셔야 그나마 찬스가 있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거는. 자, 이게 지금 그냥 제가 했었던 얘기예요. 쭉 얘기를 뭐 앞에 했던 거를 글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항은 요 중에서 3번만 좀 볼게요. 이거는 저기 아직 시작 안 해서 내후년 지원이라 좀 시간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준비 중이어서 올해 지금 1월 달에 있는 2라운드나 3월 달에 있는 3라운드에 지원하셔야 되는 시간이 타이트한 분들은 학교 여러 개를 고르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방법이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학교 몇 개를 일단 타겟 스쿨을 골라놓고요. 그 학교의 에세이 질문들을 뽑아서 보시고 그 에세이 질문하고 겹치는 질문들이 있는 학교만 발라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지원할 세컨더리 학교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얘기 드린 대로 3라운드에도 되게 무빙이 많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특히나 20위권 아래쪽이거나 혹은 스폰서십 지원자, 왜냐면 스폰서십은 학교에서 보기에는 무조건 와야 되는 지원자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또 3라운드에 찬스가 많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아니면 조금 준비가 늦었지만 어찌됐건 내가 올해 가고 싶다가 되면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라운드에 대한 이 차이가 조금 적은 편이에요. 확실히. 왜냐면 미국은 딴 것보다 비자가 제일 커요, 이슈가. 그러니까 3라운드 지원하면 이게 바로 어드미션 주면 좋은데, 지원자 또 막 뭐 웨일리스트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어드미션 주고 나서도 비자 막 시간 걸리고 받아서 학교 올 때까지 텀 때문에 가능하면 라운드 2에 끝나려고 하는 건데, 유럽이나 아시아는 그 비자 처리 과정이 훨씬 짧거나 없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좀 늦었지만 올해 지원을 생각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유럽이나 아시아권 학교들을 나왔을 때 현지 취업하는 확률도 꽤 높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뭐 꼭 미국이 아니어도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 타겟이시면 되게 찬스상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럽이나 아시아 학교들이 확실히 학생들도 선발에 조금 더 열정적이다 보니까 장학금도 많은 편이에요. MBA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이라서 그런 쪽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또 지역도 꽤 괜찮은 초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관련해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한 그 10월 5일 날 화요일 날 10월 5일 날 저녁, 내일인 거죠. 내일 저녁 7시에 우리 홈페이지가 하면 나와 있는데, 스페인 학교 ESL하고 거기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학교 설명에 있어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FT 기준으로 글로벌 랭킹 한 20위 정도 되는 꽤 괜찮은 학교니까 1년에 평균 학생 한국인들 한 5명 정도 가거든요. 혹시나 유럽 관심 있으시면 뭐 그런 체스, 그런 것들 저희가 계속 학원에서 그 학교들 초청했다가 자리 만들려고 하니까 가끔씩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겁주려고 내놓은 거예요. 이게 인시아드 MBA에 지원하시면 써야 되는 에세이 종류예요. 왼쪽, 오른쪽 크게 두 가지, 전부 한 학교입니다. 왼쪽에 질문 4개 있고요. 옵셔널까지 5개죠. 오른쪽에도 질문이 3개, 옵셔널까지 해서 총 9개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한 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편이고 딴 데는 좀 적은 편인데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긴 편은 아닌 거잖아요. 200자, 500자 이렇게 해서 쓰라고 돼 있는, 또 질문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되게 스페시픽해요. 진짜 쓰기 힘든 데는 저런 데요. 하버드, 스탠퍼드 이런 데. 네 인생에 뭐가 중요하니? 이게 질문이에요. 천자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할까를 그냥 이게 학부 들어가는 거면 되게 꿈 같은 얘기를 써도 관계없겠지만, 이게 커리어 다 쌓은 MBA인데
허무맹랑한 막 공상과학 같은 얘기 쓸 수도 없는 거고 업무 얘기도 쓰면서 근데 업무 얘기만 쓰면 또 너무 타이트한 내가 일만 하는 사람인가? 네가 뭘 좋아하는지 네가 뭘 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은 아니었으니 뭔가 좀 나의 퍼스널한 측면까지 애드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에 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일단 그 감을 좀 가져보시라고 드린 거고 집에 가서 한번 야 내가 MBA 그냥 가고 싶었는데 가려면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한번 보시면서 내가 해볼 만한 답변들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저는 뭐 너무 요거는 간략하긴 한데 대충 얘기 드리면 약간의 좀 미국 학교들과 유럽 학교들의 조금 성향이 다른 측면은 미국은 그래도 조금 더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살짝은. 물론 퍼스널하게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메이크업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학교들은 일단 클래스 사이즈에서 미국인이 절대 다수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외국인들이 채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 자체가 그냥 이미 메인 바디는 짜여져 있는 거야. 메인 바디는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얼마나 이걸 애드할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느낌이에요. 근데 유럽은 거의 모든 학교가 한 나라가 20%를 넘기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고만한 비중을 가지고 글로벌리 선발을 하다 보니 하모나이즈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인터내셔널이 되게 많은 익스포저가 있다. 그리고 내가 되게 다양한 애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런 다이버시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에세이 쓰시다 보면 알게 될 텐데 질문들에서도 조금 그런 개인적인 측면을 조금 더 많이 유럽 학교들이 좀 물어보는 편이니까 뭐 나중에 학교 선정할 때 내가 어느 지역이 좀 더 어울릴까라는 것도 고민하실 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자, 여기서는 뭐 그냥 하나만 애드 해드리면 저 밑에 옵셔널이에요. 아까 한번 얘기했죠. 옵셔널 어디 쓸 수 있냐면 학점 낮을 때 혹은 추천서를 못 받았을 때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근데 그렇게 나의 뭔가 좀 설명할 수 없는 약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었을 때 굳이 비워두지 말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방어가 아니고 무기로 써도 관계없는 거니까 저럴 때 저기 제일 쓰기 좋은 게 아까 말했던 add value. 질문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가 학교에 가져갈 수 있는 가치. 뭐 나의 네트워크나 나의 개인적 성향이나 내가 일했었던 어떤 분야의 특수성이나 내가 일했었던 분야의 어떤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애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면 저기도 또 하나의 나의 에세이 질문처럼 되면서 본인 패키지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냥 이거는 역시나 제가 얘기 드렸던 것들 쭉 한번 언급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건 나중에 내년도 내후년에 가실 분이건 하나만 다 필요 없고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고을 작성 여기만 한번 조금 고민해 주세요. 이게 뭐 이건 MS나 MBA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리더스가 이제 수업도 하지만 에세이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을 저거 이제 에세이 쓰는 거 도와줄 때 당신은 왜 가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면 거의 모든 분들의 대답이 포지션이나 로케이션으로 와요. 내가 CEO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렇게 돼서 예를 들면 뭐 좀 더 회사가 좀 더 이렇게 뭐 유연한 조직이 되게 하고 뭐 글로벌리 커지게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본인이 말한 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포지션에 대한 정의를 말할 때가 많아요. 너무 슬퍼. 왜냐하면 자기가 겪었던 어떤 CEO도 이런 사람이 없었던 거야. 다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나는 정말 제대로 된 CEO가 돼보려고 여러 보통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포지션이에요.
이건 아무 내 꿈이 CEO가 아니라 이러면 내 꿈은 우리가 어떤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은지, 내가 일하는 분야가 그 다음 스테이지가 어디로 올라가야 될 건지, 이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내가 리더로서 여기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일로 와야 되는 건데, 내가 그냥 어떤 위치로 가겠다로 언급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스탠포드 100명 중에 0.6명 들어가요. 그 중에 CEO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닥쳐서 고민하시면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MBA 지원자들은 목적성에서 MBA가 오는 게 아니고 보통 탈출 쪽에서 오잖아요. 이거 저 여기 다 다니기 싫은데 막 미치겠는데 내가 좋은 데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타겟가 있어야 돼. 이쪽으로 보통 목적이 아니고 여기 벗어나고 싶다 해서 오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닥쳐가지고 그 목적을 거꾸로 만들어내야 될 때 힘들다 보니 평소에 좀 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관련해서 글로벌리 트렌드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부분에서 어디가 지금 약한 부분인 건지, 이게 어떻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좀 위크 포인트나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특이점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중에 나를 차별성 있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테니까, 저 부분만 좀 평소에 노력해 주시면 나머지는 사실 닥쳐서 준비해도 충분히 준비 가능한 것들이라서 지원돼 있어서 포인트는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자, 이것도 하버드에서 나온 추천서 질문이에요. 제가 아까 보통 한 학교당 질문 3개 정도 있다고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도 오른쪽에 보면 질문 3개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자,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나중에 추천서는 어떻게 보통 진행이 되냐면, 원서가 요새 대부분 온라인으로 지원이니까, 뭐 이건 MBA, MS도 마찬가지인데, 온라인으로 내 패스워드 아이디 만들어서 접속을 하시면 거의 모든 학교가 첫 번째 페이지가 너 추천인 누구니예요. 그래서 추천인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학교에서 그 추천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추천인이 이메일을 딱 열면 그 안에 링크가 하나 걸려 있고,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게 떠 있어요. 딱 떠 있고, 요 밑에 이제 사실 이렇게 빈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타이핑해서 답을 쓰게 되거나 아니면 긁어서 붙일 수 있도록 빈칸을 만들어 놓은 걸로 끝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메인은 이게 아니고 왼쪽이에요. 저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사항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도 돼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HBS는 레커멘드하게 물어볼 거다. 뭘 물어볼 거냐면 applicant traits의 레이트를 매겨달라고. No basis for judgment. 나는 판단의 근거가 없다. 걱정된다.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기대치는 맞춘다. 진짜 뛰어난 애다. 이렇게 밑에 있는 그 각 항목들에 대해서 1, 2, 3, 4, 5 중에 하나를 이렇게 클릭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추천인에게 직접 부탁하기 어려워요. 저걸 한 학교도 아니고 여러 학교를 다 앉아가지고 이걸 클릭 다 해주고 이걸 다 쳐넣기에 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든 나중에 처리하면 될 거고, 저게 구글링을 하시면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혹은 본인 추천인을 하나 정했으면 그분한테 이거를 받아가지고요. 왼쪽에 트레이트만 좀 따로 빼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인 거지. 추천인에게 저걸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이유는 학교가 저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실제로 시원자가 저게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는 저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추천인이 말하기 전에 내 패키지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저걸 쭉 따로 빼놨다가 아까 얘기한 CV, 레주메 액션, 벌브, 동사들이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나를 드러내주고 있는지, 너무 한쪽에만 몰려있지는 않은지, 혹은 아예 없는 건 아닌지, 얘네가 중시하는 이 애들이 내 패키지 안에 어느 정도는 냄새가 나고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점수를 매겨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되게 객관적으로 정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패키지를 봤을 때 저 부분이 5점, 4점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본인 패키지를 계속 좀 가다듬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로 쓰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많죠. 참.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린 거예요. 무슨 오른쪽에 보시면 이 질문은 뭐 대부분은 이래요. 그냥 크게 두 가지.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이렇게 보통 대부분 학교들이 나눠서 이걸 뭐 이렇게 질문 개수를 더 나누거나 표현은 바뀔 텐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단점은 뭐냐가 훨씬 쓰기 어려운 정말 단점 쓰면 안 되는 것도 알죠. 대충은 메이크업 가능한 부분 혹은 옛날엔 단점이었겠지만 좀 메이크업이 돼 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다들 너무 똑같은 거 써가지고 뭐 너무 착하다 이런 거. 그래서 뭐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유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뭐 되게 뻔한 질문들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래도 저것도 좀 디벨롭을 해보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주 치명적이는 않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리더십이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왜냐면 리더십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사실 평가자는 내 윗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예를 들면 대리급에서는 되게 좋은 리더긴 한데 그때 나타날 수 있는 리더십과 위에 더 올라갔을 때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아래급에서는 되게 그냥 잘 취업해주고 잘 이끌어만 가주는 게 좋은 리더십이면 올라가서는 누굴 잘라질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냉정한 부분들이 들어갈 필요도 있을 텐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그럼 이제 엮이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얘가 업무상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얻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MBA를 가면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오는 다양한 스테이지 애들과 어울리다 보면 얘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늘어나가 내니까 꼭 니네가 뽑아가지고 그것도 좀 얘가 좀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찬스가 됐으면 좋겠다처럼 이렇게 좀 어드미션 쪽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왜냐하면 저게 추천인이 저 고민을 깊게 해주기 쉽지 않아서 저런 부분들도 좀 본인이 디벨롭을 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려요. 자, 이 부분도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딱 그 부분입니다. 뭐 한 명, 세 명 글로 정리한 거니까 다이렉트 코스를 대부분 원하는데 안 되면 옵셔널에 설명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수 추천서는 보통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비즈니스가 메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MS는 가능하면 받기를 좀 원하는 편이고 PhD는 더 심각하고요. 교수 추천서가 뭐 압도적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PhD 쪽에서는 여기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거고 그리고 추천서는 나중에 이것도 뭐 추후 얘기긴 하지만 케이스가 들어가야 돼요. 가능하면 밑도 끝도 없는 형용사들 착해요, 좋아요, 똑똑해요는 안 되고요. 나랑 얘랑 이렇게 했더니 제가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봐도 글만 읽어도 똑똑해 보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케이스 베이스로 추천서를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강력해질 테니까 그것도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싹 패키지를 제출을 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시험 준비했고 GMAT 점수 만들었고 만들고 나서 토플 IELTS 점수 만들었고 만들고 나서 에세이 다 썼고 그래서 싹 내 패키지를 학교에 내면 학교에서 이제 그걸 보고 버릴 사람들은 버리고요. 남길 사람들은 남겨서 이제 인터뷰를 줄 거예요. 자, 요거 연계해서 하나 얘기 드릴게요. 아직 시작 안 하셨으면 가능하면 토플 IELTS보다는 GMAT을 먼저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이유가 토플과 IELTS는 아까 말했지만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넘겨야 돼요. 몇 점을. 근데 GMAT은 점수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점수가 되지 않으면 보통 안 뽑아요. 그러니까 하버드가 뭐 아까 스탠포드가 740 정도가 지금 합격생의 평균인데 그럼 790이 750보다 확률이 훨씬 높겠네는 아니에요. 이건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680이면 좀 어려워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점수는 돼야 이게 좀 확률이 생기는 편이라
점수가 GMAT이 없으면 내가 어느 정도를 낼 수 있는지가 아예 안 정해지다 보니까 일단 GMAT 먼저 해놓고 대충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대에 맞춰서 에세이를 쓰면서 토플 또는 IELTS를 같이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자, 제가 이 얘기하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기는 데드라인 이전에 시험이 다 끝나서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데드라인 지나서도 업데이트 점수를 상당수 받아줘요. 특히나 이게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더더군다나 시험을 편하게 볼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내 패키지가 버려지기 전까지는 내가 점수를 업데이트하면 거의 상당수 학교들이 다 그걸 받아줘요, 스코어를. 그러니 꼭 데드라인 전까지 뭐 횟수 다 채워서 끝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그거 나도 몰라요. 왜냐면 내 서류가 버려지기 전까지니까 냈는데 보자마자 에이 얘 버릴 거야. 버리면 거기서 게임 끝. 그 다음 업데이트할 의미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는 좀 더 볼까? 인터뷰로 넘어갔으면 인터뷰가 진행될 때까지는 업데이트 계속 가능하다는 얘기. 또 인터뷰 끝났는데 별로네. 버리면 의미 없어지는 건데 인터뷰 끝나고 나서 또 내 파이널 디시전 내려지기 전까지는 또 가능. 또 아까 말했지만 디시전이 어드미션도 있고 디잉도 있지만 웨일리스트. 잠깐 기다려봐. 웨일리스트에 걸리면 또 그거 풀 때까지도 계속 업데이트 가능하다 보니 시험 횟수를 너무 무분별하게 낭비할 필요 없이 시험 지원 뒤에도 볼 수 있으니까 혹시나 조금 너무 지금 타이트해서 시험 지원 전까지 충분히 공부가 안 돼서 점수가 힘들 것 같으면 그 뒤에도 시험 볼 수 있다는 포인트 한번 활용해 보시고, 자, 돌아와서 인터뷰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해요. MS는 좀 달라요. MS는 하는 과정도 있고 안 하는 과정도 있고 학교에 따라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건 체크해 봐야 될 텐데 MBA는 전부 진행하고요. 예전에는 솔직히는 오프 캠퍼스가 제일 많았어요. 학교에서 와요. 한국에. 와서 어떻게 따로 만나서 그게 어드미션 커미티를 만나거나 혹은 졸업한 동문들을 만나서 오프 캠퍼스 인터뷰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뭐 너무 당연히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인터뷰가 비디오 컨퍼런스, 줌으로 보통 많이 진행해요. 대략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인터뷰는 진행을 하고요.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 이거 나중에 이거는 학교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가 나눠지냐면 블라인드가 있고 오픈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딴 게 아니고 내 패키지를 다 보고 왔는지 에세이랑 레주메를 다 보고 그 본 사람이 그걸 드릴다운으로 문제를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혹은 바이아스를 피해서 공정성을 기한다고 어드미션 커미티 중에 일부는 서류만 보고 또 일부는 인터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내 패키지 아예 안 보고 들어오는 딱 CV. 그래도 레주메는 들고 들어와요. 레주메 한 장만 가지고 나를 인터뷰하는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질문 포인트가 좀 달라집니다. 어찌됐건. 근데 그래도 양쪽에 다 메인은 레주메예요. 그래서 인터뷰 준비에 1번은 레주메에서 얘가 드릴다운 할 만한 것들 다 준비. 레주메는 한 페이지 쓰다 보면 포인트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왜 이렇게 한 거야? 왜 딴 건 고민 안 한 거야?처럼 그냥 그 자체 설명이 아니고 그 대안들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꽤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금 차분하게 준비해 보실 필요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개인적인 성향들, 꼭 업무가 아니라 이 성향들에 대한 질문도 꽤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까 왜 내일 스페인 학교 걔네 이제 설명회 한다고 에사베가 바르셀로나에 있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한 얘기가 그냥 슬쩍 빼내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면 왜 너희 학교를 골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면 네가 되게 좋아? 재밌어서 물어보니까 내가 재밌었던 대답은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싫어하는 대답은 있어 그러더라고. 뭐 그랬더니 축구 얘기랑 가우디 얘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얘기는 들어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자기는 축구를 여자분 얘기는 싫어하지 않는데 당연히.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축구팀 얘기하는 거
학교 가서 나는 수업도 듣지만 축구도 볼 수 있거든. 나 축구도 좋아해서. 이 대답은 나쁘지 않은데 그렇으면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게 왜 좋은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팀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나는 너무 흥미롭더라고. 처럼 단지 축구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링을 해야 되는데 남들 뻔히 하는 거의 가우디 다 있는 거 아는데 그냥 나 가우디 좋아서가 아니라 가우디 어떤 게 난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서 정말 가서 보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뭘 해보고 싶거든처럼 이걸 통해서 본인 얘기를 하면 너무 좋겠는데 다 여기서 끝난대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게 아까 얘기하는 그거예요. 네가 뭘 했는지가 아니고 MBA 지원은 전체적으로 왜, how랑 why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린 게 같고 그리고 그 인터뷰의 진행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면 이제 그 걔네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있고 마지막에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어떤 게 있니?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해줄 때가 많은데 전체적인 그 이미지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든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뭘 얻어가려고만 하는 사람과 내가 뭘 같이 하려는 사람의 대화 태도가 달라요. 그렇지? 그러면 이게 상대방에게 나는 너한테 내가 잘 보여서 뭘 얻어가겠다로 얘가 정말 원할 것 같은 대답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얘랑 나랑 대화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질문거리들을 의외로 많이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그 질문거리를 아까 말했듯이 다 끝나고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질문들을 뿌려가지고 중간중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뭘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답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묻고 싶었던 것들을 같이 엮어서 묶으면 이게 질문답이하고 대화로 이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의 가장 좋은 장점은 인터뷰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인터뷰를 내가 제일 편하게 하려면 나보다 얘가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내가 영어를 잘 못할 때. 그러면 내가 자꾸 말을 섞어서 나는 중간중간 질문 던지고 사실 나는 얘가 대답하는 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뭐하러 들어 그렇지? 그럼 나는 대답하는 동안 이제 질문 나온 거 빼고 그 다음 예상 질문들 내가 잘 외우고 있나 머릿속에서 계속 뭐 얘기하지? 이 전략 짜고 있는 거지 나는. 그 다음 뭔가 나오면 또 엮어서 그 다음 훨씬 상대방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되게 편할 수 있고 나는 되게 적절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인 거니까 고려해 보시고 그 사항은. 그리고 캠퍼스 방문을 하실 수 있으면은 요새 어렵긴 하지만 추천하긴 합니다. 학교들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근데 저게 랭킹이 높은 학교들은 솔직히 그닥 메리트 없어요. 한 15위권 이내들은 뭐 다 오고 싶어 하니까 좀 내가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 내가 나중에 뭔가 어필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없지만 이걸 조금 반대로 말하면 꼭 캠퍼스 비짓이 아니라 그 제가 말한 내일 있을 그런 웨비나들 각 학교들에서 그런 웹 버전의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뭐냐면 내가 보기 솔직히 에드컴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학교의 마케팅 팀들이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가 와서 막 컨퍼런스 이런 게 안 되잖아. 지금 안 되니까 본인들이 그래도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먹히고 있는지 본인들 돈 써서 하는 거고 본인들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걸 트레이스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마케팅 활동을 했을 때 얼마나 참여했는지 누가 참여했는지 이런 거를 다 남겨요. 걔네가. 그러다 보니 그게 나중에 내가 학교 지원을 할 때 네가 우리 학교를 알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니? 같은 거나 혹은 인터뷰할 때 그냥 1대1로 화장해서 야, 너 근데 우리 학교 되게 관심 있어 하는데 너 그동안 뭐 했어? 그러면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안 했는데 했다고 하기가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런 데이터가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전부 다 참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두 개 정도씩은 있으면 좀 참여해 보시고 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그 직접 에드컴이나 혹은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의 입을 통해서 조금 다른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좀 희망하는 학교들이 있으면 한두 번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참여해서 그런 것도 정보를 얻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농담인데 준비 제일 잘해놓고 얘는 사실 약간 복걸복인 게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인터뷰어예요. 저게 누가 걸리냐가 너무 이게 좀 크더라고 학생들 해보면. 왜냐면 인터뷰를 어드미션 커미티가 하면 제일 좋아요. 얘네들은 워낙 오래 했었고 그리고 학교에 애정도 되게 많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상대방 얘기를 더 잘할지를 알거든요. 제일 좀 힘든 게 2학년하고 할 때예요. 지원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2학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로 손든 애들 뽑아가지고 저 인터뷰어를 시켜요. 학교들이 대부분이 시키는데 그게 확실히 2학년 학생들이 내 후배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좀 뭐랄까 시야가 좀 타이트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얘기를 들어갔을 때 에드컴은 일종의 HR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뎁스가 깊지 않은 분들이 많다 보니 내가 대충 막 뭔가 막혔을 때 지어내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의외로 뎁스를 갖고 있거나 혹은 바이어스 돼가지고 오히려 또 거꾸로 본인만 아는 어떤 그 분야가 전체인 줄 알고 약간 그렇게 들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서 특히나 이제 걔가 인도에면 일이 더 커지는 거지. 막 이제 네가 아는 영어랑 내가 아는 영어 딴 나라 영어가 되면서 이게 못 알아듣는 일이 발생하면서 막 일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참 그게 힘든 포인트지만 아무튼 뭐 또 준비는 좀 착실히 해두실 필요가 있고 말했지만 인터뷰는 1대1이고 조금 다른 형태의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워튼 같은 경우는 그룹 인터뷰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명을 띄워놓고 질문 던져가지고 이렇게 물고 뜯게 만들고 뒤에서 채점하는 형태로 체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다양한 형태가 계속 또 발전하겠지만 현재로는 대부분은 1대1로 진행을 하는 편이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자, 뭐 요 정도가 일단 간단하게 일단 제가 쭉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 있는 거는 뭐 저희가 수업에 있어서는 뭐 압도적으로 넘버원인 곳이니까 되게 웃겼던 게 그저께 아까 말했던 인시아드 마케팅 담당자랑 이제 통화하면서 걔가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우리한테 연락을 했냐면 내가 왜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에 올해 한국인이 11명이 MBA로 들어왔는데 11명 전원이 리더스 출신이더래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런 게 유일하대요. 한국이 한 에이전시에서 다 보내는 경우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니네가 비결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전화 통화 하나로 영업 비밀 다 빼내려는 못된 욕심이 보이길래 대답은 안 해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MBA GMAT 준비 기관으로는 뭐 워낙에 오랫동안 명성을 쌓아왔었고 되게 열심히 하고 뭐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과목마다 강사진이 별도로 되어 있는 유일한 학원이고 랩실처럼 GMAT 온라인으로 봐야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유일한 학원이고요.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는 최적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제일 많이 쌓여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공부 점수가 낮았던 분이 올라가는 경우들 혹은 그 시험 문제들에 대한 트렌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압도적인 제 생각에는 아마 글로벌리도 우리만큼 데이터 쌓인 곳이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충실한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MBA GMAT 준비에서 일단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저희가 이제 거기서 만족을 솔직히 못하고 저희 그 다음으로 이제 지원해서 합격까지 좀 다 이끌어 보자가 돼서 현재 GMAT 준비도 있지만 IELTS도 저희 이제 되게 좋은 반응으로 진행하고 있고 SA 컨설팅도 뭐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학생분들을 이제 해외를 보내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동안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제일 오래 해오면서
쌓인 노하우나 데이터가 엄청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지원자들마다 다 다른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지원자에 맞춰서 어디를 좀 부각을 시키고 어디를 좀 숨기고 하는 게 잘 먹히겠더라. 그리고 이런 트렌드면 어느 학교들에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좋겠더라 같은 데이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쌓여 있어서 그러다 보니 제일 좀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건 뭐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지원 준비에서 좀 필요한 조언이나 도움이 있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1번 초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지금 라운드 1 지원에서는 저러다 보니까 지원 한 달 전쯤에 마감됐었어요. 인원수 다 차서 마감돼서 그 뒤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컨드 라운드나 서드 라운드 혹시 올해 지원 계획이시면 혹시 함께 하실 생각이시면 좀 빨리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전화 혹은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상담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